지난 시간에 이어 분자량 측정에 관해서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울 것은 광산란입니다. 광산란, 라이트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라이트 스캐터링이 뭐냐면 이 빛이 직선으로 가죠. 직선으로 가는데 어떤 특정 지역적인 곳에서 불균일한 것을 만나서 그것의 경로가 데비에이션 되는 것,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산란이라 그럽니다. 어, 보통 이제 광산란이라 그러면 입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입자, 그러니까 로컬라이즈드 유니폼이니까 물속에 떠다니는 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플라스틱 내부에 투명한 플라스틱 내부에 결정 영역들이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입자 같은 것들이죠. 결정 입자들이 있어서 개에서 산란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뭐 공기 중에 있는 먼지, 그런 것들, 상이 다른 것들이죠. 보통 상이 다르니까 상이 다른 게 넌 유니폼한 거겠죠. 균일한 상으로만 되어 있으면 넌 유니폼 할 텐데 어떤 미디엄 내에서 상이 다른 존재들이 상이 다른 존재의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산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 빛이 이동 경로를 바뀌는 데는 보통 계면에서 일어나 표면 어떤 상과 상이 바뀌는 계면을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여기 표면을 보면 표면에서 그대로 잘 투과하면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것을 투과라 그러고 어떤 계면을 만났는데 반사될 수 있죠. 리플렉션 될 수 있죠. 그리고 회절이 리프렉션이 될 수 있죠. 리프렉션이 돼서 회절이 될 수 있어요. 굴절이 될 수 있습니다. 굴절. 예, 공기와 물이 있으면 이게 굴절이 될 수 있죠. 리프렉션이 될 수 있죠. 다 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디프렉션 회절에 일어날 수 있죠. 어떤 슬릿을 통과하면 이 슬릿에 통과하면 A면과 B면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업섭션은 물질 자체가 흡수해 버리는 것. 근데 입자에서 일어난 스캐터링 역시 이 죄송합니다. 반사와 굴절과 이 표면의 컨비네이션으로 일어나죠. 여기 입자가 있으면 입자도 결국은 이 원래 있던 매질과 넌 유니폼한 로컬라이즈된 입자를 만나면 여기 결국 계면이 존재하는 거. 입자 표면에서 반사가 된다거나 굴절된다거나 회절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캐터링은 회절, 굴절, 반사의 컨비네이션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때려야 뗄 수 없고 왁스란 와이드 앵글 라이트 스캐터링이 혹은 그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통해서 입자의 구조나 어떤 고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이 테크놀로지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왁스드라고도 하죠.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분자 결정에 의해서 판과 판 사이에 규칙적인 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회절이 일어나는 건데 큰 범위에서 이것도 어떤 고분자 내에서 세미 크리스탈린 고분자에서 아몰포스와 그 안에 있는 결정 입자가 존재해서 생기는 스캐터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왁스라고도 하고 X라고도 하고 이제 D라고도 하는데 큰 범위에서 같은 기술입니다. 뭐 물론 이제 양자 물리학이나 이론 물리학으로 가면 제 얘기가 틀릴 수 있는데 저희 공학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 스캐터링이라는 것은 입자와 그 미디엄과 사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회절, 굴절, 반사의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유사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다 까먹더라도 라이트 스캐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분자 내에서
지워야 되는데. 고분자 내에서, 고분자 내에서, 지우겠습니다. 여기. 고분자 내에서, 고분자가 녹아 있으면, 이 솔루션에 녹아 있으면, 제가 유변학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강의에서도 할 겁니다. 이 고분자 솔루션에 연력하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튼, 이 고분자 용액 내에서, 고분자 용액 내에서 고분자 솔루션이 녹아서 이 랜덤 코일을 형성하면 이 고분자가 녹아있는 곳과 미디엄 사이에 굴절률의 차이가 날 겁니다. 굴절률.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이 굴절, 리플렉션에 의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거죠. 고분자 랜덤 코일 안과 그다음 미디엄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스캐터링이 발생하고 스캐터링이라고 하면 여기 이 레이저 가는 길에서 0도 쉴 때 여기서 빛이 여기 빛 인텐시티가 준 빛 인텐시티와 여기 받은 인텐시티가 같으면 회절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세타만큼 이 디텍터를 움직이면서 측정하면 이 스캐터링 된 애들의 인텐시티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나오는 인텐시티 값을 수집해서 라이트 스캐터링 앵글에 대해서 인텐시티를 여러분들이 측정 가능할 거고 당연히 0도씨에서 큰 인텐시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왔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0도보다 0도에서 회절이 일어나면 인텐시티가 약해질 텐데 어떤 특정 각도에서는 다시 인텐시티가 강해지겠죠. 이런 데서 뭐 여기서는 14도인데 14도에서 다시 인텐시티가 강해졌는데 이것이 어떤 고분자 솔루션에 의해서 고분자 솔루션이 렌즈같이 굴절을 많이 시켜가지고 스캐터링을 발생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스캐터링 인텐시티 정보이기 때문에 그 녹아있는 고분자의 그 알갱이들이 어떤 렌즈의 리프랙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굴절률을 가진 렌즈가 되었느냐가 이 고분자의 녹아있는 용질들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곧 렌즈의 크기 여러분들 스캐터링 렌즈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렌즈의 크기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빛이 얼마나 굴절되느냐를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하면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굴절률은 이 A 물질과 B 물질 사이의 굴절률 차, 물과 공기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빨대를 음료수병에 물에 넣어 물컵에다가 빨대를 넣으면 휘어져 보이는 이유가 공기와 물 사이에 굴절률이 달라서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차이가 나면 굴절이 회절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런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 입자들에 의한 경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작아지면 반지름이 작아지면 이 표면의 각이 더 커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입자가 여기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있으면 여기 각이 달라지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굴절률이 표면에서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특성이 이 크기에 따른 이 굴절률이 달라지겠죠. 그게 분자량을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굴절이라는 거는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건데 렌즈가 작은 거와 큰 것은 이 만나는 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더 빨리 반지름이 작은 애일수록 빨리 가팔라지고 반지름 입자 이만 크다고 해서 거의 평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평면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각도가 많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결국은 이
크기가 결국은 크기가 결국은 회전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굴절률을 다르게 해가지고 스캐터링을 다르게 일어난다. 짐이라는 어, 짐이라는 분이 이것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복잡한데 K는 상수입니다. 왜냐? 여기가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조사된 빛의 웨이브랭스 웨이브랭스도 정해진 값이죠. 그리고 용매의 굴절률, 물이면 물의 굴절률, THF란 용매면 THF의 아세톤이면 아세톤의 굴절률을 넣으면 되고, 파이도 정해진 값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고분자의 용질의 농도를 높이면서 농질의 증가에 따른 굴절률을 측정합니다. 이미 테이블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측정해도 되죠. 이미 많이 이 테이블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고분자들에 대해서 이 농도 변화에 따른 이 굴절률 변화의 값을 이미 계산해 놓은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고분자를 여러분들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수가 될 겁니다. K. 이건 상수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라이트 스캐터링의 단점인데 이 값을 모르는 신규 고분자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 스캐터링으로 고분자의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으면 이것을 아는 값을 측정하든가 여러분들이 신규 고분자에 대해서 이 값을 직접 측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논문 쓸 적에 라이트 스캐터링이나 분자량 찍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쇼라고 그래서 나오는 인텐시티의 빛의 인텐시티를 노멀리제이션 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품마다 아니면 이 장비의 개발자마다 여기와 여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거죠. 그러면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 인텐시티가 작아지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작아질 텐데 그러면 인텐시티 값이 중구난방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빛을 처음에 세게 주면 나오는 값이 커질 거고 빛을 약하게 주면 또 나오는 값이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준 빛값과 받은 빛의 값의 비가 중요할 거고 여기 거리도 노멀리제이션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장비 개발자나 사람마다 이거 R 값을 다르게 하고 인텐시티 값을 다르게 하더라도 항상 결과값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일레이 레오시오라는 개발에서 이 식을 만들어서 준 빛의 인텐시티와 상관없이 받은 인텐시티의 비율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거리도 노멀리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레일레이 레오시오라고 결국 시그널 인텐시티의 노멀리제이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R 세타 값을 세타에 따른 인텐시티 이 특정 세타에 대해서 인텐시티의 노멀리제이션 한 값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Y 값이게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돌아가면 이 빛의 각도의 변화를 주고 인텐시티의 변화를 우리가 X로 변화를 주고 그거에 나온 인텐시티 값 Y 값을 R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세타 이거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Y 값이 될 거고 세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값 우리가 장비가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자동으로 찍겠죠. 그리고 MW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될 거고 남다 정해진 값이고 A는 2차 비리알 계수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용질과 용매 사이 인터랙션과 관련된 값입니다. 관련된 값이고 농도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변수가 농도와 세타에 대한 변화를 줘서 인텐시티를
로멀리제이션 된 인텐시티 R 세타 값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주는 값, 우리가 변화주는 세타 값, 얻는 값, 그 나머지 K는 상수, 농도 변화량,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몰레큘러 웨이트, 그리고 이 S제곱은 고분자의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렌즈 크기가 됩니다. 렌즈 크기는 결국 분자량과 관련된 값입니다. 이것도 렌즈 크기는 분자량과 관련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같은 고분자에서 크면 클수록 그게 분자량이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분자량과 관련된 값입니다. 그래서 짐플랫이라는 건 이런 그래프를 만듭니다. Y축 여러분들이 아까 세타와 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고 얻어내는 값이 이거라 그랬죠. 그리고 K는 상수이고 농도 우리가 줘야 되는 값.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농도값 여러 개와 농도값 여기서는 0.21mg/ml부터 0.59mg/ml를 농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농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세타를 30에서 150까지 주면서 이 두 개 값을 대입하죠. C 값과 세타 값을 대비해서 나오는 값에 대해서 세타 집어넣고 농도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농도 집어넣고 나오는 점 찍고 이런 네모 박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모 이렇게 기울어진 네모 박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농도를 고정합니다. 농도를 고정하고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결과를 얻고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얻고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세타를 감소시키면서 그 y 값들을 결과를 넣고 농도를 고정시키고 세타를 증가시키면서 y 값을 넣고 이렇게 x 값과 y 값을 얻어내서 함수를 걷습니다. 함수라는 게 a가 비리할 개수인데 물론 이건 다 장비가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측정해야 될 건 세타와 사실은 농도입니다. 그러면 플롯도 사실은 요즘 장비가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알아야겠죠.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세타를 감소시키면서 측정하고 농도를 고정시키면서 세타를 감소시키면서 측정하고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같은 농도의 정해진 각도에서 농도에 대한 이런 평행한 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계속 그어집니다. 그러면 이 검은색은 측정 불가능 같습니다. 왜? 세타가 0인 것. 광원이 주는 데서 바로 디텍팅 할 수가 없으니까 각도를 증가시키면서 그 값이 점근선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극한값 배웠죠. 극한값을 통해서 세타를 0으로 만들면서 극한값을 얻어서 여기 로비탈 정리 같은 거 써서 극한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도가 0일 때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각도를 감소시키면서 이만큼 30도까지 구한 다음에 세타를 계속 감소시키면서 이 점근선에 의해서 세타가 0일 때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또 세타 0일 때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세타일 적에 농도의 9배에 따른 y 값의 슬롭이 생길 거고 이것은 여기가 150도면 150도를 정해놓고 그때 농도 변한 거랑 이게 평행합니다. 이 기울기가 뭐냐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3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 식을 극한값으로 나누면 수식을 열심히 고등학교 책을 뒤져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그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운 수학식을 통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3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여기서도 농도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각도 30도를 고정시켜 놓고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농도 0일 때는 측정할 수 없겠죠. 농도 0이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안 넣은 건데 아무것도 안 넣은 값의 그 값은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것도 여기서
여기서 어떤 특정 각도에서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그 값을 또 극한값을 통해서 농도가 0일 때 값으로 가져가면 이런 이 검은색 점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세타 값을 150을 줬을 때 농도를 감소시키면서 나오는 y 값과 x 값에 대한 점을 또 극한값을 구하면 이 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나올 텐데 평행합니다. 특정 농도에 대해서 각도 변화에 의한 이 기울기가 평행한데, 이 기울기는 비리할 개수입니다. 용질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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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질과 그 용매의 인터랙션이고, 이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박스가 위로 쓰겠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박스가 누울 겁니다. 박스가 누울 거고, 아, 인터랙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박스가 쓰겠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의 각도와 세타 값을 변화에 따라서 이 측정 값들의 아, 네모 박스를 그리고 이 x축과 y축에 대해서 값을 구해서 네모 박스를 그린 후에 기울기, 이 평행한 점들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쪽 기울기는 이런 기울기로부터 radius of gyration을 구할 수 있고, 이쪽 기울기로부터 여러분들이 2차 비리알 계수, 용질과 용매의 인터랙션, 여러분들이 그 총괄성에서 배웠죠. 거기서 비리알 계수 나오는데 거기 비리알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총괄성, 오스모틱 프레셔에서 얻는 분자량과 오스모틱 프레셔에서 얻는 분자량과 이 광산란법에서 얻는 분자량의 차이가 뭐냐면, 총괄성에서는 그 소재가 분자량이 작은 애랑 분자량이 큰 애가 막 섞여 있어도 얘 1몰과 얘 1몰은 같아야 되죠. 그게 라울의 법칙이든 뭐든 총괄성이라는 거는 NaCl이든 KCl이든, KCl이 NaCl보다 분자량이 크지만 둘 다 1몰 있을 때 끓는 점 오름이 똑같고, 그 다음에 오스모틱 프레셔가의 효과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큰 놈이 있든 작은 놈이 있든 얘랑 1몰로 똑같이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시그널의 인텐시티랑 오스모틱 프레셔가 되거나 끓는 점 내림이 오름이 되거나 뭐 그런 건데, 그것이 몰에 대비해서 1대1대1대1로 반영하기 때문에 총괄성과 말단기 적정에서 얻는 것들은 말단기 적정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렇게 긴 고분자나 작은 고분자나 말단기의 개수는 두 개로 같기 때문에 몰수가 결국 시그널의 인텐시티가 되는 건데, 광산란법은 이게 큰 게 더 큰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1몰과 분자량 작은 1몰이 섞여 있어도 얘가 나오는 인텐시티가 만약에 분자량이 3배면 이게 9배 되는 거야. 9배. 인텐시티를 얘가 9배 더 주는 거야. 이게 크면 커질수록. 왜냐하면 이제 부피가, 제가 이거를 구조체를 만들면 얘가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조체를 만들면 얘가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분자량이 3배면 구조체를 만들면 이게 뭐 제곱이거나 아니면 뭐 1.5승이든 여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지수승으로 이게 증가합니다. 제가 유변학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분자량이 증가하는 게 따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중량 평균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광산란법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량 평균 분자량의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산란법으로 얻는 건 중량 평균 분자량이고, 총괄성이나 말단기 적정으로 얻는 거는 수평균 분자량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점도로 얻는 분자량, 다일루션 솔루션 비스코시티라 그래서, 제가 유별학에서 분자량을 짐작하는 것, 고분자의 이제 솔루션 농도가 높다거나 멜트 상태에서 높는 건 약간 점도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그것으로 이제 분자량을 짐작하는 방법인데, 그래도 이제 애큐러트하게 분자량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일루션 상태에서 분자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는데, 이거는
이 점도 분자량이 아니고 그 라이트 스캐터링으로 얻는 분자량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먼저 2차 베리얼 개수, 용지가 용매의 인터랙션 개수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분자량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과 용매와 용지 사이 인터랙션은 고분자 물리화학에서 디스커션 할 것들이 많죠. 용지가 용매가 얼마나 엔탈피적으로 인터랙션이 크냐, 그리고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크냐 작냐는 점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연구 결과에서 디스커션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단점은 농도 변화에 따른 그 굴절률 변화의 데이터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해야 되는데 일이 커지죠. 그래서 모르면 여러분 신규 고분자는 이 방법으로 분자량을 잘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말죠. 보통 대부분 경우에 농도 변화에 따른 이 라이트 스캐터링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굴절률을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농도별로 시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커지죠. 나중에 추후 얘기할 GPC 같은 경우는 샘플 한번 찌르고 한번 끝납니다. 요즘에는 오토 샘플러도 있어서 GPC 샘플 10개 놓고 한 대여섯 시간 지나 있으면 분자량 측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분자량 하나 찍겠다고 농도별로 시료를 준비해서 세타별로 값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기계가 진플러스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량이 많아진다는 단점, 그리고 농도 변화에 따른 솔루션의 굴절률 변화, 전체 굴절률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점도 분자량에 대해서 아까 다일루션 몰레큘러 웨이트에 대해서 다일루션 솔루션 비스코시티에 대한 측정인데, 제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 유변학 강의에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 점도라는 것은 용질의 부피에 비례한다는 것으로부터 마코잉크 유도 원리를 통해서 분자량 측정하는 거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코잉크 이퀘이션은 이 점도가 분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한 이퀘이션이고, 제가 유변학 시간에 알려드린 바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점도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일루트, 희박용액이란 건 통상 한 20mg/ml 미만의 농도의 고분자 솔루션을 0.2%죠. 뭐 유사하게 0.2% 미만의 고분자 솔루션의 다일루션 솔루션이라 그러고, 희박용액이 의미가 뭐냐면 희박용액이 아닌 거는 이 용질들이 랜덤 코일의 고분자들이 서로와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한 번씩 지나가다 부딪혀서 인탱글도 하고, 공과 공이 부딪혀서 서로한테 점탄성에 영향을 주는데, 희박용액이면 인구 밀도가 적은 동네, 우리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들이랑 계속 부딪히고 하면 개인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들 한국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어요. 옆에 사람과 부딪혀서 짜증낸다거나 뭐 옆에 있는 마음에 든 이성과 눈이 맞아서 인터랙션을 한다 그러면 그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발휘되는 건데, 인구 밀도 굉장히 낮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면 사람과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이 개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희박용액이라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 희박용액에는 싱글 몰레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희박용액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고분자 솔루션의 그 연력학을 설명할 때 희박용액을 다 전제로 하는 이유가
고분자 몰레큘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본연의, 그 황교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음식 본연의 말처럼 그 몰레큘 하나의 본연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분자와 분자 사이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희박 용액으로 가는 거고, 서로와 서로 인터랙션이 배제되기 때문에 분자 하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제가 희박 용액에 대한 그 사설을 길었고요. 희박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빨대같이 생긴 오벨로드라는 사람이 발명한 이 유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6번에 굉장히 좁은 관이 있는데, 여기 솔루션으로 채워놓고 여기서 기계로 후 불고 여기서 당깁니다. 그러면 용액이 빨대를 딸려 올라가겠죠? 빨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 여러분도 빨대를 쭉 빨아당긴 다음에 콜라를 힘을 딱 놓으면 이제 콜라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건 관이 굵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겠지만 관을 좁게 하면은 안에 뭐 설탕 때문에 느려지겠죠. 콜라에 설탕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맹물에 대해서 설탕이 콜라가 10% 20%가 된다고 알려주는데 굉장히 느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빨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데 이 모세관을 통과시키면 그 시간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제로 콜라는 설탕이 안 들었고 거의 아스파탐 농도가 낮아서 제로 콜라는 끈적이지 않죠. 여러분들 입맛이 예민한 사람은 그 점도까지 측정해서 이제 제로 콜라인지 그 얘기도 뭐 측정할 수 있던데, 여튼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 시간 차이를 상대 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맹물을 제로 콜라 통과시키는 시간이랑 설탕 들어있는 콜라를 통과시키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모세관을 통과시키면 1.5배가 넘을 겁니다. 여튼 어떤 다일루션 솔루션 넣었을 적에 그 시간차가 1.2배에서 1.5배. 물에서 어떤 설탕을 집어넣는다. 설탕은 고분자가 아니지만 물 자체가 통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설탕에 넣었더니 1.1배에서 1.5배가 되면 제일 적정치입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일루션 솔루션이 아니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1.1에서 1.5가 되도록 해서 그거를 농도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상대 분자량을 해서 1을 뺍니다. 시간에 대해서 1.5배에서 1을 빼면 이 스페시픽 비스코시티가 됩니다. 여러분들 맹물에 대해서 설탕을 넣었을 때 시간이 1.5배가 된 다음에 거기다 1을 빼면 0.5가 스페시픽 비스코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농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리듀스드 비스코시티라 그러고, 반대로 1을 빼지 않고 걔를 이제 로그 ln 로그를 씌우고 농도를 나누는 거랑 결국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극한값인데 둘이 극한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공통적으로 쓰는데, 얘를 극한값으로 0을 보내면 나오는 값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라 그래서 고유 점도가 나옵니다. 설탕의 점도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농도별로 여러 개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설탕을 0.1, 뭐 0.1g 그 다음에 데시리터, 그 다음에 0.15g 데시리터, 0.25 데시리터 녹인 다음에 아까 이 상대 시간 비를 구하고 1을 뺀 다음에 농도로 나눠서 근사값을 구하면 설탕에 대한 이 고유 점도가 나오는 겁니다. 고유 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 고분자를 가지고 고유 점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라이트 스캐터링에 다른 게 신규 고분자도 할 수 있는 거야. 네, 고유 점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 점도 얻는 것까지는 신규 고분자가 되는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마코 잉크가 이 점도와 분자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알파와 K 값이 있어. 이 알파와 K 값은 고분자 타입과 솔루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알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굿솔벤트라 그래서 용질이 용매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 알파가 0.5면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세타 솔벤트라 그래서 용질과 용질이 좋아하는 것과 용질이 용매 좋아하는 게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고, 그거 작은 푸어 솔벤트라 그래서 용질과 용질이 좋아하는 게 용질이 용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되는 상태. 그렇지만 고분자가 굼뜨기 때문에 프리시피테이션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푸어 솔벤트 상태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 누가 선행 무던에 대해서 당신이 만든 고분자에 대해서 당신이 만든 고분자에 대해 용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K 값과 이 알파 값을 누가 구해놔야지 이게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없으면 분자량을 측정 못하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K 값과 A 값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신규 고분자를 가지고 그 고분자의 절대 분자량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분자를 어떤 테이블에서 시리즈별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 시간을 30분 했다. 반응 시간 30분 했다. 반응 시간 1시간 했다. 반응 시간 1시간 반 했다. 그러면 분자량이 증가할 거라고 기대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에서 끝내야 돼. 인트리식 비스코시티가 반응 시간별로 증가했다는 말은 분자량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측가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규 고분자를 한 세 종류 만들었는데 모노모 컴포지션이 좀 달라. 근데 이제 걔들이 분자량이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고 그 신규 고분자와 K 값과 알파 값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죠. 그래서 이 분자량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고분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유사한 분자, 유사한 것도 사실 상관없긴 합니다. 그것도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평가자나 그 리뷰어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고분자 안 했다고 그걸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고분자에 대해서 유사한 용매에 대해서 알파 값과 K 값을 알면 그 값을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분자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결과를 통해 이미 알려진 고분자를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다면은 이 알파 값과 K 값을 구글링해서 결과 값을 얻은 다음에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값을 넣고 그것을 동안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신규 고분자 개발의 분자량 측정의 용이에 대해서는 인트리식 비스코시티에 대해서만 용인되는 말이고 MV 마크 인큐에 의해서 이걸 컨버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규 고분자가 안 돼. 여기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동상의 용매에 녹지 않을 때 이동상은 보통 THF, 뭐 아세톤 이렇게 좀 널리 알려진 용매에 대해서나 이동상이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든 고분자가 굉장히 독특한 용매란 말은 시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거 논문에서 많이 안 쓰는 용매만 녹는 고분자를 만든다면 GPC 측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트리식 비스코시티 값을 고유점도 값을 구해서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썰을 풀 수 있다. 그리고 인트리식 비스코시티라는 것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과 비례되는 값으로 어떤 A라는 고분자, B라는 고분자가 여러분들이 말리토프를 측정했는데 분자량이 같아. 근데 말리토프에선 분자량이 같은데 여기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크기가 다를 수 있죠. 하나는 크고 작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고유점도 값이 얘가 작고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고분자가 용매와 더 칠하기 때문에 같은 분자량이지만 이 큰 구를 만든다. 용매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큰 구를 만든다. 그런 썰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맞춰야 되는데 아까 이거 오벨로드를 특정 온도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여기 온도가 정해져 있죠. 여기 이게 굉장히 미묘한 값입니다. 31.8도 뭐 이렇게 돼 있는 값들은 여기서 2, 3도만 바뀌어도 좀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조 내에서 베스 내에서 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약간 손을 탑니다. 그리고 측정 조건이 여러분들 빨대 이걸 관찰해야 되는데 요즘 장비가 나와 있긴 하지만 농도별로 이 점이 몇 개입니까? 이거 점을 다 찍어내서 근사선까지 그어야 돼서 이게 좀
분자를 하나 찍겠다고 여러분들이 좀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동 집약적입니다. 전도 분자량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C 제일 편한 방법이다. 장비로 상용화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고분자 거기 이동상에 녹여서 이동상이라는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이동상과 정지상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지상은 칼럼이 될 거고 이동상은 용매가 될 겁니다. 이동상에다 여러분들 고분자 용매를 녹여놓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통과시킨 다음에 분자량에 따라서 디텍터가 있는데 RI, 리프렉티브 인덱스 디텍터가 있거나 UV 센스 하거나 라이트 스캐터링. 아까 응용한 라이트 스캐터링을 여기 센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바로 측정하는 거죠. 네. 아까 라이트 스캐터링에서는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디텍터에다가 라이트 스캐터링을 달아버림으로써 크기별로 분류된 이 고분자를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을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UV나 RI가 대부분입니다. 가격이 램프 가격이 싸고 그리고 제일 범용입니다. 이게 결과값을 해석하는 게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결국은 이 이동상에 의해서 이동상이라는 거는 정지상은 이동상의 그 시간을 통제하죠. 이동상이 빨리 지나가게 하고 느리게 지나가게 하는 건데 용매를 따라서 빨리 나오는 거, 일루션 타임 빨리 튀어나오는 거랑 늦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고분자의 분자량이 클수록 빨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포러스한 겔이 있는데 안에 미로들이 있는 거죠. 미로가 있는데 분자량이 큰 애들은 미로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용매랑 같이 빨리 나오고 입자가 작은 분자량이 작은 고분자들은 미로에 헤매다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옵니다. 늦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겔 퍼미션, 겔을 투과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낸 정도에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 한다. 그래서 크로마토해서 GPC라 부르고 사이즈에 의한 배제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SEC라고도 부릅니다. 스타일렌 모노머와 그 다음에 이 가교 고분자, 스타일렌을 가교시킬 수 있는 고분자를 공중압에서 만든 젤 만듭니다. 이 그 정지상을 만드는데 정지상의 입자는 3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되고 그것의 미로의 크기는 5나노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10에 50나노미터까지 비드가 생길 수 있겠고 컬럼을 많이 달수록 이 분해능이 커지겠죠. 컬럼을 한두 개 달면 분해능이 작아질 거고 그럼 PDI 값을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을 하나만 쓰면 분자량 부포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미로가 많아질수록 변별력이 커지는 거죠. 변별력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GPC PDI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데 항상 뭐 2개, 3개 쓰고 뭐 많이 쓰면 4개까지 쓰고 하나 쓰는 데는 잘 없긴 한데 하나짜리 컬럼 가지고 GPC 하면 조금 PDI 값을 변별력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을 것 같습니다. 여튼 다양한 크기의 젤이 들어있는 컬럼을 복수개로 집어넣고 그거에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에 나노 미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면 입자 큰 고분자 분자량이 큰 애가 빨리 나오고 입자가 작은 애는 늦게 나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스탠다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폴리스타이렌의 스탠다드를 분자량을 알고 PDI 값이 굉장히 낮은 애를 2개, 3개를 집어넣습니다. 미리 가서 패스파인더나 파이어니어죠. 애들이 먼저 가서 이 분자량은 이 시간에 나온다라는 것을 접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값에 의해서 폴리스타이렌이 분자량 2만짜리가 이 시간에 나온다. 3만짜리가 이 시간에 나온다. 5천짜리가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걸 기준으로 여기는 3만짜리 분자량이구나. 여기는 2만짜리 분자량이구나. 여기는 5천짜리 분자량이구나. 그래서 이
우리가 측정한 고분자에 대해서 3만짜리는 이만큼 있고 2만짜리 이만큼 있고 5천짜리는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얘가 평균 내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말한 상대점도라는 건 결국은 이제 칼리브레이션 커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크레마트 그래프스는 칼리브레이션 커브가 필요하고 아까 점도 분자량에서도 칼리브레이션 커브가 필요한 거죠. 장점은 손 씻고 수평균 분자량, 중량 평균 분자량, PDI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계 PS 스탠다드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PS에 대해서 PS라는 애랑 PI라는 이소프로파놀이랑 완전히 다른 고분자인데 폴리스타일엔 2만짜리 나오는 시간에 나왔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나왔다 그래서 폴리이소프렌을 2만으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용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한데 이 폴리스타일렌 스탠다드의 그냥 상대 분자량이라는 거고 그리고 겔 표면의 흡착력이 좋은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라는 걸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입자라는 게 결국 여기가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큰 애는 입자가 커지는 거고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작은 애들은 입자가 작아지는 건데 여러분들 용매 설정을 잘못하면은 분자량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안 커질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말한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 세타 값이 0.5면은 세타 값이라서 용지가 용매와 인터랙션과 용지와 용지 사이와 용지와 용매 사이 인터랙션이 같은 상태인데 별로 안 좋아하면은 얘가 분자량이 커져도 용매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은 몸을 크게 안 만듭니다. 몸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못 보다가 가끔씩 광합성하러 가면 햇볕이 좋아서 몸을 펼쳐서 빛을 받으러 노력을 하죠. 팔이 긴 사람들은 더 넓은 면적을 할 수 있을 거고 팔이 짧은 사람은 좁은 면적을 할 텐데 빛이 너무 싫은 상태에서 팔이 긴 사람, 작은 사람들이나 소극적으로 팔을 벌릴 거기 때문에 이 레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분자량에 비례하지 않게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GPC 분자량이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코릴레이션 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분자량이 증가해도 GPC 분자량이 증가 안 한다면 실험 여러분들 손을 먼저 의심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여러 사람이랑 따져봐도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연구자인 거고 아까 오늘 많은 고분자 강의에서 디스커션 했듯이 각 방법에 대한 단점을 잘 알고 한계를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가 진짜 참가십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항상 맞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라디우스 오브 자이레이션의 크기에 의해 미치는 거라면 BDR 계수, 인터랙션과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아까 말리토프 말고는 용지가 용매 사이 인터랙션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반대로 클래식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 기술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여러분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서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분자량 측정법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에 따라서 각자의 방법을 다 응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응용하는 것이 훌륭한 연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